5년 전 결혼 1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딸 윤유진. 대한민국 최초 여성 중장 김정희는 5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유진이의 시댁 문 앞에 섰습니다. 유진이는 어디 있어요? 글쎄요, 지가 우울증에 걸려서 나갔죠. 시어머니 말순의 대답은 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갔다고요? 그녀는 제 발로 나간 거라니까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때였습니다. 집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침 소리 안 들렸어요? 기침 소리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이 집 어딘가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유진아! 유진아! 그 순간 발밑 어딘가에서 과연 정희는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15분 국방부 지하 3층 작전실의 차가운 공기가 김정희 중장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중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모습은 지친 한 여자, 아니 무너져가는 한 엄마였습니다. 새벽 5시 15분 국방부 지하 3층 작전실에서 김정희 중장은 또 다른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쯤 식은 커피와 함께 딸 윤유진의 실종 수사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대한민국 최초 여성 중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모습은 딸을 잃고 미쳐가는 한 엄마였습니다. 또 밤새셨군요. 부관 이대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안에 쥐고 있던 유진이의 마지막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사진 속 유진이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미소가 어색하고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왜 그땐 몰랐을까? 정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유진이의 눈가에 살짝 보이는 멍자국을 왜 그때는 화장으로 여겼을까요? 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왜 무시했을까요? 5년 전 유진이는 결혼 1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지가 우울증에 걸려서 나갔다며 경찰 신고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유진이의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유진이는 평소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전했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시댁에서도 잘해주고요. 평소와 달리 띄어쓰기도 없고 이모티콘도 하나 없었죠. 게다가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요. 무서워요라는 메시지 뒤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정희가 무슨 소리? 괜찮아? 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유진이는 읽은 표시만 남기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카카오톡은 물론 전화도 받지 않았죠. 마지막 전화 통화는 5년 전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떨리고 있었죠. 엄마, 저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유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 순간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정희가 다시 걸었을 때는 시어머니 말순이 받았죠. 아, 장군님. 유진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네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일찍 자러 들어갔습니다. 내일 다시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하지만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유진이는 받지 않았고 시댁 사람들은 외출 중이라는 똑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러다가 한 달 뒤 말순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요? 우울증 때문에 집 나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성인이 집 나간 걸 가지고 뭐 어쩌겠습니까? 정희는 그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어려서부터 정희가 해외 파병을 갔을 때도 혼자서 씩씩하게 버텨낸 아이였거든요. 그런 유진이가 결혼 1년 만에 가출을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게다가 마지막 카카오톡에서 유진이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암시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아이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그때 컴퓨터에서 새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사이버 방호사령부에서 온 긴급 메일이었죠. 정희는 무심코 메일을 열었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익명 제보 마이너스 옆집 지하실 관련. 정희의 손이 마우스를 움켜쥐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일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제보자는 군인 가족의 부인이었는데 최근 이사한 동네에서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옆집과 담장만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옆집 시어머니가 음식을 든 그릇을 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지하실 입구로 들어갑니다. 지하실 환풍구가 저희 집 화단 쪽을 향해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사람 냄새도 나요. 밤에는 가끔 여자가 기침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이가 무서워해서 직접 신고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정희는 메일을 읽으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언급한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정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주소는 바로 유진이의 시댁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의 마지막 흔적이 있던 바로 그곳 근처였죠. 정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정말로 유진이가 5년 동안 그 지하실에 정희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솟았습니다. 유진이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희망 말입니다. 정희는 메일을 다시 한번 읽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이버 방호사령부 김상훈 대령에게 직접 연결을 요청했죠. 새벽 시간이었지만 이런 일로는 처음 전화하는 정희였기에 김 대령은 즉시 받았습니다. 중장님,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 대령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김 대령, 방금 들어온 익명 제보 말인데 혹시 제보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익명 제보는 원칙적으로 신원 공개가 불가능합니다만 김 대령이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일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군 내부망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김 대령, 내 딸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라.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도와줘. 5년 만에 처음 나온 단서야. 김 대령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유진이의 실종 사건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희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 말입니다. 중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보자에게 중장님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제보자가 동의한다면 연락이 올 거예요. 고맙다, 김 대령. 부탁한다. 전화를 끊은 정희는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6시. 만약 유진이가 정말로 그 지하실에 갇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까요? 오전 9시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혹시 김정희 중장님이신가요?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이시죠? 네.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군인 아내고 작년에 그 동네로 이사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사실 제보하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들키면 무슨 일을 보신 거예요? 정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그 집 시어머니가 음식을 담은 그릇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요. 그런데 올라올 때는 그릇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게 다인가요? 아니에요. 미영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하실 환풍구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냥 썩은 냄새가 아니라 사람이 오래 씻지 못한 냄새요. 그리고 밤마다 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울부짖는 소리요? 네. 처음엔 시어머니가 밤에 드라마 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2층에서 잠자고 있는데 지하에서 여자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라고요? 네. 그리고 가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도 들려요. 너무 무서워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착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미영 씨, 혹시 그 시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처음 이사 인사 갔을 때는 평범해 보였어요. 근데 지하실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눈빛이 살벌해지고 거기는 창고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협박하듯이 말하더라고요. 협박이요?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미영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 집 마당에서 시어머니가 삽으로 뭔가 파고 있더라고요. 핏자국이 묻은 옷을 입은 채로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핏자국이요? 네. 그 다음날 그 자리에 화분을 여러 개 놨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감추려는 것처럼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미영 씨, 혹시 그 집 아들 사위는 언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나요?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안 보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출장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이 넘도록 출장이 말이 되나요? 정희는 머릿속에서 끔찍한 가능성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석도 시어머니에게 당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공범인 걸까요? 미영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혹시 그 지하실에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 같은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미영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밤마다 그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뭔가 무거운 쇠사슬을 끄는 소리요. 전화를 끄는 정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군 내부 특수임무팀에 비공식 협조를 요청했죠. 드론을 이용한 긴급 정찰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군 규정 위반으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유진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 같은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명예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희는 유진이의 사진을 꽉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늦었어. 하지만 반드시 널 구해낼 거야. 그날 저녁 정희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유진이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찾는 그 집 앞에서 정희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죠. 미영이 말한 지하실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유진이가 똑똑똑
정희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나타난 시어머니 말순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살이 빠져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빛도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 보였죠. 어머, 장군님. 웬일이세요? 말순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경계심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진이 생각이 나서 들렀어요. 정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년 얘기는 왜 또 하세요? 말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가 우울증에 걸려서 나갔다니까요. 정희는 말순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유진이라고 불렀던 며느리를 이제는 그년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혹시 집 안에 들어가서 유진이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순이 거의 소리를 지르며 막아섰습니다. 방은 이미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서 안 돼요. 그 순간 정희는 말순의 발밑을 힐끗 보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스테인리스 트레이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미영이 말한 바로 그 트레이였습니다. 혹시 지하실 좀 볼 수 있을까요? 유진이가 거기서 뭔가 보관했던 것 같아서요. 말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하실이요? 거기는 그냥 창고예요. 볼 게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 된다니까요. 말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는 위험해요. 계단도 낡았고 곰팡이도 심하고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정희는 말순의 과도한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지하실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거든요. 그럼 우석이는 언제 돌아와요? 사위하고도 얘기해보고 싶은데. 우석이요? 말순이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우석이는 외국 출장 가서 언제 올지 몰라요. 외국 출장이요? 대학 강사가 무슨 외국 출장을? 그게. 말순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연수를 가서. 그때 갑자기 집 어딘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죠. 뭔 소리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고양이가 뭔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말순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만. 혹시 유진이가 임신했었던 거 아세요? 정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임신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마지막에 유진이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혹시 아기를? 모르겠어요. 말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정희는 말순의 반응에서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느꼈습니다. 분명히 임신과 관련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때 또다시 지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사람이 기침하는 듯한 소리였죠. 지금 기침 소리 안 들렸어요? 기침 소리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말순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옆집에서 나는 소리일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침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도 알 수 있었죠. 바로 발밑, 지하실에서였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지하실 좀 보여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말순이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그 순간 정희는 말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유진이가 지하에 있죠? 말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녀는 진작에 나갔다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정희가 말순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떨긴요? 안 떨어요. 말순이 손을 급히 뒤로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지하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마치 누군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지하에서 희미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라디오 소리예요. 하지만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유진이가 바로 이 집 지하실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발밑에 있었던 거죠. 지금 당장 지하실 문을 열어주세요. 아니면 제가 경찰을 부르겠어요. 말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경찰이요? 말순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경찰이 뭘 어쩌겠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하지만 정희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정희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죠. 안 돼요. 전화하면 안 돼요. 말순이 절규하며 정희에게 매달렸습니다. 정희는 말순을 밀쳐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에요? 김정희 중장입니다. 지금 당장 파출소 직원을 보내주세요. 감금 사건입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끄는 정희 앞에서 말순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며 울부짖기 시작했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하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정희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분명히 유진이의 목소리였거든요. 5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아,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왔어. 지하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필사적으로 뭔가를 두들기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울음소리까지. 유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구해줄게.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말순이 정희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정희가 말순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을 5년 동안 지하실에 가둬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년이 내 손자를 죽였어요. 말순이 울부짖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자요? 그년이 임신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긴다고. 말순의 눈이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근데 그년이 낙태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말렸더니 저를 밀치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년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그리고 아기가. 말순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죽었어요. 제 손자가. 정희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진이를 지하실에. 그년이 손자를 죽였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말순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반성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년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어요. 5년 동안이나요? 그년이 아직도 손자 죽인 걸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더라고요. 말순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제 끝났어요. 정희가 말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 보이게 하세요. 정희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지하실 수색을 요청했죠. 지하실이 어디 있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정희는 이미 지하실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부엌 한쪽 모서리에 숨겨진 작은 문이었어요. 문에는 무려 5개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절단기를 가져와 자물쇠들을 부수기 시작했죠. 지지직, 철컥 자물쇠가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정희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자물쇠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그 순간 지하실에서 역겨운 악취가 치솟았습니다. 곰팡이, 썩은 음식, 그리고 인간의 배설물이 뒤섞인 지옥 같은 냄새였어요. 으어. 경찰관 중 한 명이 구토를 했습니다. 손전등 주세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추자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지하실 구석에 뼈만 남은 여자가 쇠사슬에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머리카락은 무릎까지 자랐지만 엉켜서 뭉쳐 있었고 얼굴은 흙과 때로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해서 거의 걸레 수준이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벽면이었습니다. 손톱으로 새긴 글씨들이 벽 곳곳에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 살려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윤유진, 윤유진, 윤유진. 오늘이 몇일인지 모르겠어. 아기야, 미안해 죽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그리고 벽면 한 구석에는 날짜를 세는 듯한 금 자국들이 수백 개씩 그어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정희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유진이는 정희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엄마. 유진이가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꿈인가요? 아니야, 유진아. 꿈이 아니야. 엄마가 진짜 왔어. 정희가 쇠사슬을 끊으려고 애썼습니다. 유진이가 정희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정희는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5년간의 지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구급차가 유진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정희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계속해서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죠? 라고 되물었고 정희는 매번 꿈이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어라고 대답했죠. 병원에 도착한 후 의료진들은 유진이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비타민 결핍, 근육 위축,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5년간의 감금이 남긴 상처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환자분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신체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치료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건 유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틀 후 정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장님, 감찰부에서 나오셨습니다. 부관 이대위가 긴장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감찰부 조사관들은 정희의 사무실로 들어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정희 중장님, 군 내부 시스템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무단으로 군 장비를 동원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정희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일단 직위 해제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정희의 이야기가 톱뉴스로 보도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중장 김정희, 딸 구하기 위해 군 규정 위반, 직위 해제.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진이의 남편 오석이 사실 2년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였죠. 우석 씨가 자백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진 씨를 감금한 걸 알고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라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쯤 우연히 지하실에서 유진 씨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협박했답니다. 만약 신고하면 자기도 공범으로 몰릴 거라고, 그리고 유진 씨한테 더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협박했던 거죠. 며칠 후 정희는 구치소에 있는 우석을 면회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우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희가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이나 내 딸이 지하실에서 썩어가는 걸 알면서도 구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장모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쇠사슬에 묶여서 똥오줌을 지리면서 5년을 보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어머니가 협박을. 협박? 그럼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지. 아니면 나한테라도 연락해야지.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밤 내 딸이 엄마를 부르며 울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한 일이 뭐야? 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2년을 더 고생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용기만 냈어도 유진이는 2년 전에 구해질 수 있었어.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서웠다고? 그럼 내 딸은 얼마나 무서웠겠어? 5년 동안 지하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저도, 닥쳐.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변명하지 마. 너는 남편도 아니야. 남편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아내를 구했어야지. 우석이 울기 시작했지만 정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지금 우는 게 뭐야? 내 딸 앞에서 울어. 5년 동안 지옥에서 산 내 딸 앞에서 사죄해. 정희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넌 내 딸 남편 자격도 없어. 당장 이혼해.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도 마. 장모님,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정희가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가 무슨 소용이야? 내 딸 인생 5년을 망쳐놓고 후회? 정희는 더 이상 우석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우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장모님, 유진이가 깨어나면 제가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정희가 돌아서서 우석을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내 딸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지옥을 경험한 내 딸한테 내 추악한 얼굴을 보여주기만 해봐. 징계위원회에서 정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겁니다. 군인이기 전에 저는 한 사람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도 돌봐야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해야겠어요. 유진이는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정희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군대 그만두게 됐죠? 유진이가 죄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해.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정희가 유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저녁 수속을 밟고 있던 어느 날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정희가 의료진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공황 발작을 일으켰어요. 계속 시어머니가 온다. 지하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정희는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는 유진이를 발견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시어머니가 화나요. 빨리 지하실로 가야 해요. 유진이가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야. 시어머니는 감옥에 있어. 이제 안전해.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정희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계속 악몽이 와요. 정희는 딸을 끌어안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몸은 구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던 거죠. 담당이와 상담해 보니 유진 씨의 트라우마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최소 2-3년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의 변호사였습니다. 의뢰인이 유진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과? 그 미친년이 지금 와서 사과를 한다고? 의뢰인이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용서? 정희가 웃었습니다. 내 딸을 5년 동안 지하실 개처럼 가둬놓고 용서를 구한다고? 피해자 의견은 개뿔. 내 딸은 지금 그 미친년 때문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나을 거야. 그런데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기를 지키지 못해서 벌 받는 건 아닐까요?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기가 죽었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순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유서를 남겼는데 유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희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말순이 아직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고민 끝에 말순을 면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구치소에서 만난 말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죠. 왜 나를 보자고 했어? 정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내 딸 인생 5년을 망쳐놓고? 유진이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기는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든 일부러든 뭔 상관이야? 그리고 유진이가 아기 죽은 걸 다행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순이 고백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유진이는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기한테 미안하다고.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정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왜 거짓말을 했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손자 잃은 게 너무 원망스러워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어요. 원망스러우면 내 딸을 5년 동안 개처럼 가둬도 되는 거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밀어서 아기가 죽었으면서 내 딸 탓으로 돌리고 처음엔 정말 며칠만. 며칠이 5년이 됐어? 내 딸이 쇠사슬에 묶여서 똥오줌 지리면서 5년을 살았는데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한테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긴 개뿔.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미안하다는 말도 사치야. 평생 후회하면서 썩어 죽어. 정희는 더 이상 말순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정희는 유진이에게 말순의 진실을 전했습니다. 유진이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좀 마음이 편해져요. 유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쁜 엄마가 아니었구나 싶어서. 정희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진이의 회복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말순의 진실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정희는 매일 병원에서 유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딸의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꿈에서 또 지하실이 나왔어요. 유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지하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제가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나가지 못했어? 정희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밖이 더 무서웠어요.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지하실에서만 살아서 바깥 세상이 낯설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정희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구해냈지만 마음을 구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딸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희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정희의 사건을 다루고 싶다는 국회의원으로부터였죠. 김정희 중장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민수 의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족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지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유진이 회복에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 의원의 다음 말이 정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중장님의 이야기가 절망에 빠진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실종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모두의 눈빛에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죠. 김정희 증인, 군 규정을 위반하면서도 딸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신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박민수 의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가 지하실에서 홀로 보냈을 5년의 세월이 떠올랐거든요. 군인이기 전에 저는 한 사람의 엄마였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규정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단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빨리 구하고 싶었거든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정희의 마음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야당 의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 감정으로 국가 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희는 그 의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셨나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딸이 5년 동안 지하실에서 쇠사슬에 묶여 살았습니다. 하루에 밥 한 끼로 연명하면서 매일 밤 엄마를 부르며 울었어요. 그게 단순한 감정 문제일까요? 하지만 절차요?
정희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였습니다. 제가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제 딸은 매 순간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5년을 기다렸어요. 5년이요?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요?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의의 절절한 모정에 마음을 빼앗긴 듯 했어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정의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이는 텔레비전에서 국정감사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유진이가 정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그렇게 싸워주신 거였구나. 저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신 거 몰랐어요. 바보야,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정희가 딸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정희의 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실에서 정말 있었던 일들을.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며칠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성만 하면 내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매일 사과했어요. 아기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정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졌어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저는 계속 사과했는데도 내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평생 여기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니? 무서웠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엄마를 실망시키는 거였어요. 엄마가 기르신 딸이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엄마. 유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버티고 있었어요. 엄마가 언젠가는 저를 찾아줄 거라고 믿고 매일 밤 벽에 엄마 이름을 새기면서 버텼어요. 정희는 딸을 꽉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게 찾아줘서 미안해. 늦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5년이 걸렸지만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그 밤 모녀는 서로를 꽉 안고 5년 동안 못다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사랑은 더 깊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에게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정희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었거든요. 강연장은 절망에 지친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꺼지지 않은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5년 동안 제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랑은 포기를 모르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정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손자가 실종된 지 3년 됐어요.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정희는 그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여전히 가끔 악몽에 시달리긴 했지만 이제는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되찾았거든요. 엄마, 오늘 심리 상담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유진이가 정희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걸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졌대요. 이제 퇴원 준비를 해도 된다고. 정희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사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던 딸이 이렇게 회복된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 우리 유진이가 이제 엄마와 함께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정희가 딸의 양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엄마, 저 아직 조금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또 누군가가 저를 데려갈까봐. 정희는 딸을 꽉 안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이제는 엄마가 24시간 내 곁에 있을 거야. 며칠 후 정희는 딸을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2층 주택에 넓은 마당이 있었고 무엇보다 거실 전체를 감싸는 따스한 햇살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 집 어때, 유진아? 정희가 딸과 함께 집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얼굴에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햇살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이런 햇살을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엄마, 저기 마당에서 꽃을 키워도 될까요? 유진이가 마당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유진아. 무슨 꽃을 키우고 싶어? 코스모스요. 예전에 엄마가 코스모스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꽃말이 좋아래요. 이제 엄마와 다시 조화롭게 살고 싶어요. 정희는 딸을 꽉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모녀 만에 특별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실종자 가족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유진이는 집에서 천천히 사회 복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순이 감옥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유진아, 이 소식 듣고 어떤 기분이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해요, 엄마. 분명 미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불쌍해요. 시어머니도 참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싶어요. 외로운 사람? 네. 5년 동안 생각해 봤는데 시어머니도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주는 법도 모르잖아요. 정희는 딸의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유진이가 정희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몇 달 후 정희에게 뜻깊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가족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가족을 구하기 위한 긴급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박민수 의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1년 후 유진이는 트라우마 전문 심리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첫 상담이 어땠어? 퇴근한 유진이를 맞으며 정희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의미 있었어요. 유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모녀는 마당에 만개한 코스모스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정희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나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 아니라 기적이야. 정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기적이었어요. 유진이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정말 모든 걸 이겨내는구나. 이제야 알겠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처럼 모녀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세상 곳곳에 희망의 씨앗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딸과 함께 바라본 석양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5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